첫 번째 이야기. 세상에는 모순이 많다.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도와주지 말라고 하면서도 결국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나는 그 모순의 끝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청년, 이도영과의 20년에 걸친 악연에 대한 기록이다. 10여 년 전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아이들을 돕는 복지센터 후원 행사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유난히 강렬하게 나를 붙잡았다. 조용한 눈빛을 한 소년. 깡 말랐고 말수도 거의 없었지만 눈 하나만큼은 살아있었다. 그 소년이 바로 도연이었다. 센터장은 내게 말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편인데 후원자가 생기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나는 당시 중견 기업을 운영하며 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사회 환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내가 이 아이에게 건넨 손길이 결국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도연은 기대 이상이었다. 성적도 뛰어났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도 강했다. 나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고 생활비도 매달 보냈다. 방학 때는 내 회사에 인턴으로 데려와 실무 경험을 쌓게 했다. 그는 마치 스펀지처럼 지식과 경험을 흡수했다.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 내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욕망이 지나가는 듯 보였다. 내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저 친구 너무 영리하긴 한데 좀 차갑지 않아요? 나는 웃어 넘겼다. 세상에 차갑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주면 따뜻해지는 법이지. 그때 나에게는 그런 말이 멋들어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다. 도연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해외 MBA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저 혹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의 꿈을 밀어주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 그렇게 나는 유학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며 도연에게 인생의 두 번째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그저 고개 숙여 말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을 믿은 것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 2년 후 도연은 세련된 말투와 날카로운 판단력을 갖춰 귀국했다. 귀국하자마자 내 회사 전략기획팀에 배치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도연은 회사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 덕분에 실적도 빠르게 좋아졌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였다. 그의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회의 중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방식은 이제 너무 오래됐습니다. 요즘 시장은 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었다. 하지만 말하는 태도가 문제였다. 마치 회사의 주인이 된 양, 언제부터인가 그는 우리가 아닌 내가 보기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저 친구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회장님 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젊은 사람은 열정이 넘칠 때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그 열정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그날의 나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의 핵심 인재들이 도연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었다. 회사 성장 전략을 재정비하며 인사 구조를 재편하자는 계획을 주장했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미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하자 회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도연은 나에게 보고했다. 조직을 젊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나는 꺼림칙했지만 그의 전문성을 믿고 따라갔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 명단에는 오래도록 내 곁을 지켜온 핵심 임원들이 있었다. 내게 충성을 바치던 사람들이 하나둘 회사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밀려난 자리에 도연이 데려온 인재들이 들어왔다. 그 인재들이 대부분 그의 유학 시절 인맥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봄날 찾아왔다. 새로운 투자 계약을 논의하던 이사회 자리. 도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료를 꺼내들었다. 회장님, 최근 3년간의 경영 실적 분석을 해왔습니다.
결론은 회장님의 경영 의사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가 펼쳐놓은 자료에는 내가 한 결정의 오판만을 골라 왜곡한 수치들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반박하기에는 너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에 동의하는 이사들도 많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도연의 편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키워낸 제자에게 등을 돌려 내리꽂히는 배신의 칼을 맞았다. 이사회는 결국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내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새 대표이사로 이도연이 임명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허탈함과 배신감, 분노와 실망,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오던 그날 도연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이게 내가 말하던 보답이냐? 그는 미소만 지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내 지난 20년의 후원과 믿음을 순식간에 조롱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은 말했다. 원래 성공한 제자는 스승을 떠나는 법이지. 요즘 세상에 순진하게 사람 믿다간 큰일 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길을 가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밟아버린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는 그 손을 잡을 사람의 눈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나는 도연에게서 눈을 돌렸고 결국 그는 나를 돌려세웠다. 세상이 준 교훈은 단 하나였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언젠가 칼이 되어 돌아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다시 돕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누군가의 눈속을 더 오래 들여다볼 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먹했던 새엄마 하나, 그리고 그날의 헌신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식어갔다. 엄마가 우리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은 일종의 방어막처럼 단단해졌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 배신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엄마를 집에 들였을 때 나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그녀를 대했다.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 처음 몇 달간은 저분이라고만 불렀다. 새엄마는 그런 나를 불편한 기색 없이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다가오지도 너무 멀리 가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 마치 언제든 마음을 열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조용히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새엄마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다. 푸근하다기보다는 담백한 사람이었고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꼭 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오늘 피곤했죠? 라고 묻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뒤틀렸다. 마치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질문과 온기를 대신 받은 것 같아서였다. 나는 그런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욱 차갑게 굴었다. 식탁에서 새엄마가 음식을 내오면 됐어요. 알아서 먹을게요 하고 젓가락만 딱딱 부딪히며 식사를 했다. 새엄마는 그럴 때마다 잠시 멈칫하면서도 그래, 맛없으면 말해줘. 다음엔 다르게 해볼게 하고 웃었다. 억지 웃음이 아닌 솔직한 미소였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폭설 주의보가 내렸던 주말이었다. 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서둘러 나가려 했고 새엄마는 눈길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라고 말하며
두툼한 장갑을 내밀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버스마저 끊기자 나는 결국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으슬으슬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집까지는 평소 2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중간쯤 왔을 때 발목이 심하게 삐끗했다. 순간적인 통증 때문에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은 온통 흰색뿐 사람 한 명 지나가지 않았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거의 없었고 신호까지 약했다. 이런 날 괜히 나왔어.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막막해질 때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연아. 헤드랜턴 불빛이 하얀 눈을 가르며 다가왔다. 그 속에서 새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코끝까지 빨갛게 얼었고 바람에 긴 머리가 휘날렸다. 그래도 내게 닿으려는 듯 거친 눈길을 헤치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거야? 내가 아픈 발목을 문지르며 제대로 대답도 못 하고 있을 때 새엄마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눈밭에 딱 꿇었다. 그 차가운 눈 위에. 그리고 나를 일으켜 등에 업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곳도 있었고 발 딛기가 무서울 만큼 미끄러웠지만 새엄마는 그대로 나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괜히 나가서 죄송해요. 내 말은 바람에 섞여 흐트러졌지만 새엄마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미안할 게 어디 있어. 네가 어디서든 아프면 난 찾아갈 거야. 그게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발은 얼굴을 때렸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다. 그럼에도 새엄마는 절대 나를 내려놓지 않았다. 길게 이어진 발자국 뒤로 그녀의 희생이 선명한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다. 새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조심스레 내려놓았고 바로 내 발목을 살피기 시작했다. 얼음찜질을 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에 눈을 닦아주며 말했다. 많이 추웠지?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으며 나를 대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새엄마를 밀어내며 지켜낸 것은 엄마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아까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하며 울컥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새엄마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내 머리를 감싸 안았다. 네가 무서웠을까봐. 그것만 생각했어.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벽이 천천히 금이 갔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새엄마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후로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까워졌다. 아침마다 새엄마가 내 도시락을 싸주면 나는 맛있었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다. 퇴근이 늦어진 아버지 대신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다. 내가 좋아하는 밴드 음악을 알려주면 새엄마는 조용히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두고 집안일을 하며 듣곤 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집안의 공기였다. 그전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숨 쉬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집이 되었다. 어느 날 새엄마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연아,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날 눈밭에서 나를 찾기 위해 새엄마는 근처까지
차가 들어가지 못하자 도보로 1시간을 걸어 나갔다고 했다.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헤맨 그 두려움과 절박함을 아버지가 대신 들려주었다. 네가 다치면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더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날 새엄마가 보여준 헌신은 과장도 의무도 아니었다. 그건 분명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스며들어갔다. 이제 나는 새엄마를 이름 대신 엄마라고 부른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호칭이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되었다.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다. 아마 내 쪽에서도 그녀 쪽에서도 그 긴 시간이 서먹함과 용기를 새삼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로또와 나의 마지막 계절. 처음 그 아이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가을 오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다. 낡은 고양이 사료자루 위에 덩그러니 앉아있던 털은 잔뜩 엉켜있고 눈빛은 경계와 체념이 뒤섞인 작은 강아지. 누군가 버렸거나 혹은 길게 떠돌았거나 분명한 건 그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림을 포기한 눈을 하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너 이름 있니? 나는 우산을 기울여 보고 있는데 녀석은 내 신발 끝을 잠시 물고는 조심스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따끔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나의 일부가 돌아온 것처럼 집으로 데려오기로 한 건 충동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도 운명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따뜻한 물에 씻기고 배불리 밥을 먹은 녀석은 내 발치에서 몸을 돌돌 말고 잤다. 그래, 이름은 로또로 하자. 인생에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행운이라잖아. 내 농담 같은 말에 강아지는 대답이라도 하듯 가볍게 코를 골았다. 처음 몇 주 동안 로또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손을 내밀면 반걸음 뒤로 물러났고 산책하다 낯선 강아지를 만나면 나 뒤로 숨어 발만 노릇노릇 떨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로또가 내 무릎 위에 턱을 올렸다. 아무 말 없이 마치 그래, 이제 널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작고 조심스러운 생명이 내 곁에서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사철을 보냈다. 봄이면 벚꽃길을 걸었고 여름이면 강가에서 발을 담갔다. 가을에는 라떼빛, 노을이 드는 창가에서 로또가 내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잤고 겨울이면 서로 둥글게 말려 한 이불 아래서 자곤 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이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몸이 이상했다. 쉽게 숨이 차오르고 아무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나는 내가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시간을 언급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로또는 평소보다 유난히 내 곁에 바짝 달라붙어 걸었다. 내 슬픔을 알아챈 것일까? 착한 아이였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작은 몸으로 세상 모든 위로를 건네는 아이. 그날 밤 로또는 내 배 위에 턱을 올리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괜찮아?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로또야, 네가 있으니까. 병세는 조금씩 깊어졌다. 체력이 떨어지고 약을 먹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동안 로또도 변했다. 내가 기침을 하면 어느새 달려와 가슴을 파고들었고 밤에 잠에서 깨어 앉아 있으면 조용히 옆에 와 앉아 등을 기대 주었다.
산책도 예전만큼 기해 할 수 없었지만 로또는 불평 한 번 없었다. 걸음을 늦추고 몇 걸음 가다 멈춰 나를 돌아보곤 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로또가 작은 장난감을 들고 완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자기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었다. 나는 그걸 보며 웃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로또는 그런 나를 말없이 안아주듯 턱을 내 어깨 위에 올렸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던 날 나는 집 안의 작은 침대 위에서 대부분을 누워 지냈다. 창밖의 흰 풍경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로또가 조용히 올라와 내 옆에 자리 잡았다. 그 아이의 체온은 늘 그렇듯 따뜻했고 미약했지만 분명한 심장 소리가 내 옆에서 또각또각 뛰고 있었다. 로또야. 나는 천천히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내 인생에 온 마지막 행운이었어.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어. 정말 고마워. 로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얼굴을 내 얼굴에 비비며 꼬리를 가만히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사랑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창밖에서는 눈발이 고요히 흩날렸고 방 안에는 로또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숨이 조금씩 가빠져 오자 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로또의 몸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이제 너는 행복하게 지내야 해.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지? 로또는 고개를 끄덕이듯 내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두려움도 아픔도 홀로 가는 길의 막막함도 로또의 따뜻한 체온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느껴진 건 작은 혀가 내 손등을 천천히 핥는 감촉이었다. 사랑의 말 없이도 분명히 전해지는 그 마음 속에서 나는 아주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새벽마다 작은 강아지가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마치 하늘 너머 어딘가에 아직도 주인이 서 있다고 믿는 듯이. 그리고 봄이 오자 로또는 다시 꽃이 피는 길을 혼자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사람이 함께 걸어주고 있었으니까.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